어떤 분이 요즘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 스틱 커피를 타먹으려고 따서 종이컵에 부었는데 스틱형 다시다를 다시다를 물 붓기 전에 그걸 확인한 거예요. 예. 자, 요즘 다 스틱형이 많습니다. 그쵸, 예. 예. 우리가 흔히 꿀하면 꿀단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틱으로 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도 은은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특히 감기 있으신 분들 사실 꿀을 좀 준비할 때가 됐어요. 이런 추운 계절에 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틱 꿀을 많이들 사두시고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천연벌꿀 100%인 슈퍼스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천연벌꿀 100%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정말 많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 제대로 된 국산 천연벌꿀 100%를 안심하고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연벌꿀과 설탕을 먹인 서양꿀을 구분하기 쉬운 방법, 바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기 쉽지 않겠군요. 예. 자, 그러나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꿀 50%에 천연꿀 50%를 섞은 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18%가 됩니다. 설탕꿀 25%에 천연꿀 75%,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천연꿀을 더 섞은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21%. 근데 천연꿀 100%는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3.5%입니다. 요거 바로 마이너스 23.5%. 100% 국산 천연벌꿀이 되겠습니다. 천연벌꿀 100%가 담긴 슈퍼스틱은 피부를 위한 팩으로도 좋고 씁쓸한 야채즙에 타서 먹어도 좋고 또 씁쓸한 커피에다 타서 드셔도 좋고요. 네, 요리하실 때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드셔도 정말 맛있고 든든합니다. 우리 저 엄미애 씨는 목욕할 때 욕탕에다 이걸 넣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 예, 그래요. 정말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사람 몸에도 잘 와닿는 슈퍼스틱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근데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제일 저렴한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12g 곱하기 15포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중에 하나를 택한 것 혹은 혼합한 거 요거 인터넷 최저가 13,000원인데 김용민닷컴이 여러분 0이 하나 빠집니다. 9,900원입니다. 12g 곱하기 15포 곱하기 3박스. 3박스를 하면 아카시아 꿀 박스 하나, 밤꿀 박스 하나, 야생화 꿀 박스 하나. 네. 인터넷 최저가가 38,000원이지만 김용민닷컴은 25,500원. 무려 10,000원 이상 빠집니다. 하루에 한 알 영양제도 좋은데 믿고 먹을 수 있는 100% 국산 천연벌꿀 슈퍼스틱으로 맛있게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틱 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엄미애 씨는? 아, 강추입니다. 감기가 없었죠? 올 겨울에? 있었는데. 없다고 해야지. 거기 있다고 그러나 또. 아유, 정말. 아니, 있다고 하는데 누가 검증을 해? 예, 그래요. 아직 좀 광고에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엄미애 씨 좀 반성 좀 하시고. 네. 인센티브제로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슈퍼 스틱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올해 사실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기 자체가 또 많이 안 걸리시긴 하더라고요. 네. 손 씻고 마스크 쓰니까 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마스크의 일상화. 앞으로도 뭐 코로나19 백신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지사가 지난 주간에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대로 확정된다면은 이제 지사직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인데 1심보다는 좀 그래도 전향적인 그런 판결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닭갈비를 가서 먹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향후 행보 또 대권 주자로서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뭐 저도 이제 정치권 일을 오래 했고 제가 김경수 지사님하고 비교하면 완전 미가 말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시험 봐도 몰라요. 그 뭐 유심히 볼 일도 없고 그 당시 이제 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매크로 하는 방법이 불법이다 이런 거 인지가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됐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당시 상황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볼 것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있겠냐. 아니 이미 선거 다 사실 이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 문재인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김경수 지사가 답답하리만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밥을 2번 먹었는데 한 번은 기억이 안 나고 한 번은 고기를 구워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닭갈비를 먹었다고 말만 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안 했어요. 그래서 2심 판결문에 보면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산채를 2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 때 영수증에 한우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은 건 첫 번째고 그러니까 갑자기 2번째는 밥 안 먹었대로 얘기가 튀어요. 5시에 닭갈비를 사올 아는데 산채에 와서 김경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모여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드루킹과 측근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닭갈비 20인분 사서 데워서 저녁 대접하기로 했어요. 조리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럼 대접을 자기들끼리 먹는데 대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 그러네. 같이 먹기로 해서 대접하기로 했어요라고 해서 20인분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재 가던 15인분만 삽니다. 왜냐하면 2인분 사면 1인분 공짜로 주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15인분만 사서 가져와서 구워서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법원이 싹 뭉갰다. 그러면서 드루킹 쪽의 소설 같은 이야기만 지금 들어준 것이고 드루킹 입장에서는 내가 대권주자와 대권주자 측근을 쥐고 흔들었다는 이런 게 있어야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계속 이 경공모 주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김경수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허구였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론이 나면 징역이 3년이고 5년이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 본인들의 신도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징역을 살더라도 내가 김경수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매크로를 조직한 것이고 그래서 불의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지사의 연관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던 드루킹의 입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지금 드루킹 만든 프로그램 정도로 네이버가 잘 뚫리지도 않거니와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람과 만드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다 인정을 하더라도 생전 적용해보지 않은 법조항을 놓고 저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결국 사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의 다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정쟁을 하면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특검과 법원으로 가져가서 만들어낸 최악의 부정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뭐 의도성에 사실은 상호 인지라든가 합의가 된 적이 없고 결과로서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댓글을 다는 기계입니다 하면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 징역 2년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습관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버릇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TV 토론회 이런 데 나가서 상대방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보고 왜 그때 인상을 써야지 고개를 흔드냐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저는 구속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거 한마디로 김경수를 어떻게든 유죄를 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어떤 일념이 담겨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문제는 대법원 가서 또 다시 사실심에 가깝게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바람인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지지자 단체임을 자초하면서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그 정치인을 골탕 먹이는, 나중에는 이 수습도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커버리면 어떡하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이 그랬다면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선과 혁인가? 이분들은 선의로 해서 날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다니는 곳마다 해악질을 한다든지 싸움을 붙인다든지, 물론 모든 손가역 회원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일부들, 드루킹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수습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정치권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법률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불법을 저지르는지를 그걸 딱 봐서 아 이거는 그러면 형법 몇 조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변호사를 맨날 불러다 물어보나요? 안 되거든요. 그걸 또 저 지지단체 대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하다못해 그렇죠. 아 저희가 이번에 청와대 청원하는데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아이디 3개씩 돌려서 추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와 민주주의의 과정을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맡겨버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는 법치라고 하지만 이게 법치가 아니고 뭔가 되면은 통제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정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다. 그렇처럼 결국은 이 어떤 민중의 잡다한 욕구들 때로는 왜곡된 욕구들 이 속에서 같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야 또 한편으로 보면 선거라는 게 이기는 거고요. 제가 2012년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임명장을 몇만 장도 채 못 만들었어요.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 200만 장을 뿌렸는데 우리 그때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예. 혹시나 이런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거를 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임명장 제일 많이 뿌리는 분이 이제 신계륜 의원. 아마 2등이 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당시 대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 그걸 일일이 하는 일이라고는 걔들 이력서 대신 써줘야 됐다고. 전화로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계련은 이제 직능단체 협의회를 맡아서 아, 각종 그래서? 직능단체들을 섭외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던 건데 예, 그런 거 하면서 그러고 거꾸로 보면 그 임명장이 나갔는데 그 임명장을 들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 속을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사진을 친다면. 예. 그런 건 우리가 그런 정도로 유두리 있게 봐주는 거죠. 그건 마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표창장 한 장이 그 학생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YS 대도무무 시계도 아니고 요즘 뭐 세상이. 아이고 그래요. 그 이런 행위들 선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지자와의 어떤 네트워킹, 좀 실제적인 어떤 범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범법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근거로 이제 유죄를 때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한 그런 감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야, 이거 뭐 그건 뭐 완전히 의도가 명확합니다. 온 나라가 지뢰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게 없고 대통령이 원전 폐쇄 지시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원전을 폐쇄했다는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지금 당장 기소는 안 되지만 증거를 수집해 놓는 거죠. 그래서 비서관까지 쳐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혹은 방증을 남겨놔서 다음번에 윤석열이 본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외에는 뭐 전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망나니 짓을 어떻게 두고만 봐야 되는 건지. 저런 식의 수사를 하면요. 저기 뭐 서울시 댓글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무슨 정책했네, 거기 반대했네, 이런 이유로 나는 집값이 떨어졌네, 이런 것까지 다 수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일을 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책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이게 사실은 법무부에서 특활비 감찰하는 것처럼 감찰해야 될 일이에요. 내부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산업부 내에서 감찰하고 이 실제로 여기에서 하면서 하는 말로 돈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저걸 가지고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게다가 감사원도 고발을 안 했고 그렇죠. 게다가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해서 사람들을 딱딱 찍어준 사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호흡이 탁탁 맞는 거죠. 예. 이게 뭐 100번 양보해도 그냥 정책 실패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감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공직의 기본 방식이죠. 운영 방식이죠. 그리고 이 표를 얻어서 당선된 정치인이 정치적 결단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윤석열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선거 민주주의의 어떤 틀마저도 지금 흔들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방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방치는 아니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들어갔고요. 근데 추 장관도 지금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가운데 추 장관이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훈 문제와 관련된 수사방해도 감찰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벌어진 1년의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행위 그리고 옵티머스 등 관련돼서 서울지검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포함해서 감찰이 들어가 있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특수검사들을 승진시켰던 윤석열 체제를 다시 형해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인물들을 구성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박지원 부대변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활비라는 마지막 남은 돈 카드까지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감찰이 진행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역사상 처음 있는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가족 문제. 전 가족 문제는 특히 뭐 가족들이 뭐 기소가 되느냐, 영장 청구를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가족들, 특히 장모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넘어갔나.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과정은 공수처에서 살펴보고 지금 현재 있는 본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식구감싸기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수순으로 가야지 지금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등장해서 윤석열 총장의 목을 잘라 이렇게는 진행되는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것도 또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기 턱 밑을 수사하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칼을 뽑는다. 그런 얘기나 나올 것이 분명하고요. 결국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임자 만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계속 야당이나 언론이 추미애는 윤석열을 때리려고 뭔가 자꾸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데 결국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맞고 있다. 자총수를 두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죠. 본인이 맞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맞은 건 하나도 없고 감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언론들입니다. 진짜. 예, 감찰이라는 게 직무상의 비리라든가 또는 범죄가 아닌 수준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감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상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증거가 있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상의 어쨌든 불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감찰이기 때문에 감찰은 의혹이 있으면 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는 늘 당연히 감찰이라는 것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늘 감찰, 특히 경찰은 늘 감찰 받습니다. 경찰은 늘 감찰 받는데 왜 검찰은 감찰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정말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잘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국회 가셔서는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뭐 그 외에는 다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추 장관이 참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 이 언론들을 확실히 그 정부가 광고비를 주는 부분들 그 누가 그걸 책정하고 주는 건지 좀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내고 눈에 뻔히 다 드러나는 전화 한 통이면 단박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는 뉴스들 광고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광고를 다 줘요? 열심히 우리 씹은 여러분 광고나 받아가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단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언론에까지 확대하는 법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률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양의 쿼터가 없이 막 올려버리더라고요. 특정 언론사가 포털을 거의 기사 숫자로서 지배해버리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걸로서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요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정치부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말 마치 그 등을 켜놓고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의 앞길을 등불처럼 밝히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